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연일 재난적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며칠 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도 끊긴 채 대피소에서 힘든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수도 전기 작업이 복구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사고 발생 후 5일째 되는 날인데요. 주민들의 2차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이라도 복구 완료 소식이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기에 훈훈한 뉴스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해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집을 개방해서 샤워나 세탁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영업하는 카페 등의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큰 힘이 돼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의 보상까지 이제부터 논의해 나갈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먼저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상자 텃밭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모아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저렴하게 쉽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음료였는데요. 앞으로 오렌지 주스를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오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기에다가 기후변화, 병충해 확산 등으로 세계적인 오렌지 산지인 미국에서 오렌지 수확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뉴욕의 IC 선물 거래소에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 지난 5월 말 기준 봤었을 때 파운드당 4.92달러였습니다. 1파운드가 한 4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가격 기록했고요. 이후에도 지금 4달러대에서 가격 움직이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오렌지 생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2022년 말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한파가 같이 닥치면서 플로리다 전체 오렌지 농장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기후변화 또 병충해 확산 등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면서 재배 면적이 줄어서 오렌지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크게 부족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면적이 줄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매 가격이 지난달에 8% 정도 올랐거든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오렌지 생산 국가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의 올해 오렌지 생산량은 작년보다 24% 감소하면서 36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예. 게다가 퇴치가 거의 불가능한 병도 확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귤 녹화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감귤나무의 생육을 저해하고 열매 품질과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퇴치가 불가능해서 결국은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2005년 플로리다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이후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런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지닌 품종을 또 새로 개발을 하고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항균 방제 대책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 거기에다 이상기후가 더 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귤 녹화병을 해결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생산이 더 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렌지 수확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렌지 주스 가격은 당분간 계속 높게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과일 덕분에 분홍들이 탄생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냄새는 고약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일이보다는 크림 같은 굉장히 특이한 식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갈긴 하는데 중국에서 이 두리안 인기가 올라가면서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두리안 수출하거든요, 중국으로. 그래서 이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해관청소, 우리 지금 이제 관세청에 해당하는데요. 작년에 중국이 수입한 두리안이 143만 톤, 금액으로 따지자면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습니다. 두리안을 9조나 수입을. 네, 그리고 대단합니다. 그 전년보다 무려 66%나 수입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두리안이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선물용으로 지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 최대 두리안 수출국인 태국이 중국에 수출한 두리안이 2012년에 1억 2,800만 달러인데요. 작년에 이게 3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1년 만에 거의 3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두리안은 이 기간 동안 생산량이 180% 증가하면서 태국 농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달하면서 쌀, 고무, 카사바 더불어서 4대 수출 농산물이 됐습니다. 네,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두리안 농사를 짓는 농가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서도 2022년 중국 당국이 베트남산 두리안 수입을 허가하면서 두리안 산업이 급성장해서 지금 태국을 맹렬히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베트남산 두리안의 중국 수출이 2022년 4억 2천만 달러에서 작년에 21억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년 만에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두리안 붐이 계속되면서 두리안 농사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홍들이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한 농가가 작년 한 해 동안 32억 동,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냈는데요. 이 정도 내겠지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베트남의 연간 GDP가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 넘게 본다.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층이 된 거고 이렇게 두리안 덕분에 인생 역전을 경험한 농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커피, 고무 같은 기존 작물을 갈아엎고 두리안을 심는 농부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도 이런 두리안 성공담이 이제 흔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나비나 나방이 정전기를 활용해서 꽃가루 알갱이를 원격으로 수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곤충들이 이제 이꽃 저꽃 옮겨다니면서 이제 꽃가루 옮기게 되는데요. 나비나 나방이 날아다니면서 몸에 정전기를 축적하고 이걸 활용해서 직접 건드리지 않고서도 꽃가루 알갱이를 원격으로 수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의 몸에 쌓이는 정전기의 양도, 몸의 크기나 색깔처럼 적응해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샘 잉글랜드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 생명과학과 연구원팀이 나비와 나방이 비행하면서 몸에 정전기가 쌓이고 덕분에 꽃가루가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날아와서 몸에 붙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이 날아갈 때 공기 마찰을 통해서 정전기가 축적되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벌이나 벌새 같은 동물들 역시 정전기 덕분에 꽃가루를 몸으로 끌어당겨서 수분 능력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나비, 나방 같은 곤충도 정전기와 수분 효율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실험을 해봤습니다. 5개 대륙의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는 11종의 269마리의 나비, 나방이 만드는 정전기와 그리고 이들의 생태를 서로 비교 관찰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나비와 나방이 날아다닐 때 몸에 정전기가 충분히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꽃에 접근하게 되면 꽃가루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꽃가루를 당겨서 이제 몸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나비가 꽃을 수분하기 위해서 꽃에 직접 내려앉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비가 수분 매개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자연이나 농업에서 수분 매개자나 꽃가루의 정전기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수분율을 계산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네.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 엔을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23년 일본의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 엔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기부 총액이 1조 엔을 돌파한 것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데요. 1조 엔이면 지금 환율 고려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거의 8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네. 첫 해 기부 금액이 81억 엔에 그쳤는데 2023년 이것이 1조 엔을 넘어선 건데 15년 만에 12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향 납세 참여 인원도 역대 최다인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은 지역별 기부액 현황 등 고향 납세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를 집계해서 조만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향 납세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일본의 고향 납세인데요. 이제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늘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열악한 지방정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2008년에 도입한 건데 말 그대로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고향 납세는 일정 기부액까지는 본인 부담액 2,000엔을 제외하고 전액을 소득세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70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급여 소득자가 3만 엔의 고향 납세를 하게 되면 2,000엔 제외하고 28,000엔 다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참여자들은 고향 납세를 한 지방자치단체 답례품도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지자체들이 고향 납세 유치를 위해서 화우, 소고기나 또는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세금을 낸 기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은어낚시 레슨, 묘지 이장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답례품 가격 한도를 규제할 정도로 지자체 간의 고향 납세 기부자 유치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받고자 하는 답례품으로 생필품을 선택하는 기부자가 늘고 있다면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일본 국민의 이런 절약제한 기조도 고향 납세 기부 증가의 원인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에서 요즘 수요 감소로 소고기와 유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소비 국가인 중국 내에서 고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노령소, 살처분 등 생산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생산량 증가를 가격 하락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돼지 농장 수가 늘어나자 올해 3월 달에 번식용 암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6월 달에는 유구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소고기 원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12.5% 떨어져서 유구나 젖소 농가들이 경영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도 좋지가 않습니다. 돼지 개체수 규제로 인해서 6월 기준 암돼지 수가 4,038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줄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소고기, 유제품 가격은 낮은 수준 유지할 것 같다고 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류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6월 말까지 중국의 육류 수입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미국 북동부 해변에 갑자기 수백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등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변에 갑자기 수백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지난달 말에 로드 아일랜드주 해변에서 수백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백만 마리의 잠자리떼가 해변가에 나타나서 하늘을 검게 뒤덮었는데요. 사람들은 몸에 달라붙은 잠자리를 수건으로 떼내고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일부 피서객들이 당황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잠자리 때 등장 때문에 너무 놀라웠다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무슨 성경 속에 나오는 지한 같은 종말론적인 광경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텃밭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더운 날씨인데요. 네. 시골에 그 고향에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면 자녀분들이 좀 자주 전화를 드려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예. 연일 폭염이 이렇게 되니까 낮이면 사실 밭을 떠나야 되거든요. 네. 더구나 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더운데 더 덥죠. 네. 지금은 시설하우스는 좀 작물보다는 씨앗을 건조하는 이제 건조장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지난 주말에 또 배추 모종을 만들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너무 이렇게 더워서 초기 성장기에는 이렇게 약간 병해충도 걱정되고 너무 더우면 또 이렇게 자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또 스마트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육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부여 지역에 토종 씨앗을 수집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고 모두들 시원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불러내서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씨앗도 수집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운 날씨였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화분이나 나무 상자에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밭이 없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텃밭을 상자 텃밭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청취자 질문 중에서 옥상에서 상자 텃밭을 하는 방법을 물어온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자 텃밭은 전 조금은 생소한데 진짜 상자를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이런 이제 화분이나 또는 이제 나무 상자 그리고 또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하는 텃밭들이 도시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걸 통틀어서 상자 텃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의 풍경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는 땅이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자 텃밭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서 일반 땅과는 좀 다르군요. 네. 심지어는 이제 가전이라고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흙을 올려서 이렇게 저수지에다 올려놓는 그런 이제 텃밭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서울 한강이나 큰 저수지 또는 이제 이런 그런데 보면 물고기 산란정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걸 보신 적 있죠? 네네. 이런 것과 같이 여기는 이제 텃밭을 짓는 그런 용도로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상자 텃밭을 하려면 어떤 상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자 텃밭은 화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좀 튼튼한 플라스틱 또는 이제 마대 푸대라고 그러죠. 예, 이런 푸대를 용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준비할 때 주의할 것은 작물에 따라 뿌리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용기의 높이를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상추나 배추와 같은 엽채류는 20에서 25cm 정도의 얕은 용기로도 가능하고요. 고추나 토마토 등과 같은 작물은 30에서 40cm 정도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블루베리도 많이 심는데요. 이런 관목류의 과수작물들 같은 경우는 60c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네. 용기의 넓이도 중요한데요. 작물이 들이올 그늘 정도, 캐노피라고 그러는데요. 네. 작물이 들이우는 그늘 정도는 좀 폭이 있어야 된다,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폭이나 직경이 40cm 이상인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이나 호박 같은 넝쿨 작물의 경우는 뿌리가 얕은 대신에 이렇게 넓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아무래도 좀 폭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필요한 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흙은 어떤 흙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용기에 담을 흙은 원예용 상토와 같은 경량토가 좋습니다. 화분을 옮기기 쉽게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진 흙인데요. 물을 보유하고 물을 배출하고 그리고 거름 성분을 붙잡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연 재료고요. 간혹 이런 상토에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스티로폼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펄라이트라는 것으로서 진주석이라는 돌을 고온 고압에서 뻥튀기, 팽창시켜 놓은 재료입니다. 천연 재료예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색의 재료는 피트모스 또는 이제 코코피트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에 퇴적된 이끼나 아니면 야자 열매의 껍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을 잘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재료고요. 네. 그리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약간 금색으로 반짝이는 것이 있는데 버미큘라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네. 펄라이트처럼 암석을 고온 고압에서 팽창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름 성분을 잘 붙잡고 있다가 작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보수성, 배수성, 보비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그 무게가 가벼워서 운반하기 좋습니다. 작물에 물을 줄 때 위에서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지만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런 상자 텃밭에 이렇게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아래쪽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하기에는 이렇게 가벼워서 이동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햇볕에 따라서 또 강우에 따라서 또는 태풍과 같은 기상재난 시 옮기거나 대피시킬 수도 있고요. 겨울날 작물은 실내에 겨울 닥쳤을 때 실내로 들여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흙을 담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용기에 흙을 담기 전에 미리 물 빠짐이 양호한지 물을 담아서 한번 점검해야 하는데요. 물 빠지는 구멍이 너무 크면 양파망이나 천으로 덮어서 물이 빠지면서 흙이 함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토에는 3주 정도분의 거름이 이미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상토 구입할 때 미리 퇴비도 구입해 두었다가 주기적으로 한 3주 정도의 퇴비를 웃거름으로 주어야 합니다. 네. 작물을 심을 때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잘 계획을 해서 심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자 텃밭을 배치할 곳을 잘 선정해야 하는데요. 고추, 토마토와 같이 종일 햇볕이 필요한 작물이 있는 반면에 약한 빛을 좋아하는 엽채류나 오이와 호박과 같은 넝쿨 작물들도 있습니다. 옥상의 경우에는 한낮에 햇볕이 계속 비쳐서 굉장히 덮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뿌리들이 고온의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어서 이런 상자 텃밭을 둘 때 아래에 받침돌이나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상자 텃밭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 빠짐도 좋고요.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아래 바닥면하고 닿는 면이 이렇게 닿는 면에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방수 처리한 옥상에 시설을 부식시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작물을 심으면 되는 건가요? 네. 작물을 심고 나서 밑으로 물이 빠질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상자 텃밭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을 줘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할 때 기억해둔 상자 텃밭의 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물을 줄지 주지 않아도 될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물을 줄 때에도 미리 물통을 근처에 두고 저장해 두었다가 그 물을 주어야 합니다.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바로 물을 주지 말고 저장된 물을 줘야 하는데요. 너무 더운 날씨에 차가운 수돗물을 작물에게 이렇게 줄 경우에 작물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군요. 네. 예. 저장된 물과 식물체의 체온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보통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래서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간단하게 작물을 키워보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상자 텃밭은 경작 가능한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녹색의 환경과 또 그리고 내 손으로 가꾼 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땅과 흙에서 농사짓는 것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자 텃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농작업입니다. 반면 땅과 흙은 돌봄의 정도가 좀 덜해지죠. 예.
그것은 이제 토양이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네. 자, 여기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554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텃밭에 땅콩을 심었는데 어제 가보니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는데 땅콩을 파먹었습니다. 땅콩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들깨 연작 피하기 위해 참깨를 심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땅콩이 익어가니까 까치라든지 아니면 쥐들이 땅콩을 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 바로 조기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사실은 이제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땅 바닥에.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검정 비닐로 씌워서 이렇게 멀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막는 방법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조기 수확. 네, 조기 수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깨는 어떤가요? 들깨하고 참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같은 깨라서 같은 과인가 이렇게 싶지만 또 이게 좀 다른 작물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연작의 피해를 들깨하고 참깨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는 것은 그런 연작의 피해를 좀 막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1122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콩잎이 무성해서 잎을 따줘야 하는데 잎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따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게 속담에 콩잎에 소의 침이 묻어야 콩농사가 풍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소가 지나가면서 콩잎을 좀 열심히 좀 따먹어주면 네네네. 그만큼 이제 콩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남겨줘야 된다. 네.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콩잎이 이제 위에 덮고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콩잎들은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잎들이거든요. 그래서 콩잎들을 좀 제거해주면 광합성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갱이라고 해서 안에 보이는 이제 새로운 잎이 생기는 생장점들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잎들을 따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종류에 따라서는 뭐 5장에서 한 10장 정도 이렇게 콩잎을 따주면 광합성 효율도 높아지고 또 무게 중심이 위에 쏠려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바람이나 태풍에 이제 쓰러짐도 덜하게 됩니다. 이야, 그런 방법들이 또 있군요. 네. 자, 7055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밀재배돈에 논콩을 6월 23일에 파종을 했는데 지금 잡초 전쟁입니다. 어떤 제초제로 어떻게 방제를 해야 콩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제초제 종류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제초제를 뿌릴 때 갓을 씌우거든요. 갓이요? 분무기 노즐이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갓을 씌워서 콩에는 이제 이 성분이 닿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콩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콩도 같이 죽일 수가 있어서 제초제는. 그렇군요. 그런 이제 갓을 잘 씌워서 예민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제초제는 또 사람한테도 해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방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초제를 쓰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군요. 네. 자, 2893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저희 집에 가지가 키만 크고 꽃이 안 피고 가지도 달리지 않네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아마 이제 상자텃밭 형태로 하시나 봐요. 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의 깊이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꽃이 이제 안 핀다는 얘기는 이제 영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양 관리를 좀 퇴비를 통해서 웃거름 하셨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요. 꽃이 핀 이후에도 가지가 안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불어서 자가 수분하거든요. 네. 자체 꽃가루가 이렇게 수분이 되는데 그 수분이 되게 하려면 바람이 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공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심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군요. 네. 예. 자, 이어서 8723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가지의 색깔이 연두색과 보라색으로 열렸는데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네. 가지의 색상은 연두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색도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요. 그 흰색까지
이런 연두색까지 이제 자색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무에서 세 가지가 달리는 건 아니고요. 나무마다 이제 그런 색깔을 내는 가지가 달리는데요. 근데 이제 보라색 가지만 우리가 먹는 이유는 연두색이나 흰색보다는 보라색 가지가 훨씬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맛있으니까 먹는군요. 네, 그게 이제 훨씬 껍질이 이렇게 두텁지 않아서 부드럽고요. 이렇게 좀 종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심으실 거면 이제 보라색 가지로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씨앗을 고를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그것을 계속 씨앗 받아서 이렇게 심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씨앗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3859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가을에 심는 씨감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수미감자는 심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6월 말에 이렇게 감자를 캐신 분들은 보통 이제 가을 감자도 한번 심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수미감자나 두백 뭐 이런 종류가 봄 감자에 속하고요. 가을에 심는 감자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뭐 고구마 감자라든지 겉은 빨가면서 이렇게 속은 노란 그런 고구마 감자라든지 이런 품종이 따로 있어서요. 씨감자를 이제 종묘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하시면 아마 가을에 심어도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실 거고요. 수미감자나 두백감자를 심으려면 별도의 처리를 해서 촉을 낸 다음에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5139번 쓰시는 분입니다. 진천입니다. 아로니아 수확 시기는 언젠가요?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요?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품종별로 조생종이 있고요. 또 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묘목을 샀을 때 이게 조생종인지 만생종인지 확인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품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근데 좀 블루베리보다는 아로니아가 수확시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블루베리 수확철이거든요. 지금 네. 이미 이제 시작됐죠. 예. 근데 아로니아는 좀 늦은 편이니까 좀 더 늦춰서 만생종 블루베리에 준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198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호박줄기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을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따야 할까요? 호박 줄기가 말라가고 있는지 호박이 말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줄기가 마르면 호박도 좀 말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네. 호박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상자 텃밭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재배할 때는 물을 잘 줘야 이렇게 호박을 계속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고 따야 어디에 호박이 열리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박 줄기 끝에서부터 잎사귀 숫자를 세보면 한 10개 정도 줄기 쪽으로 뿌리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 10개의 잎 정도를 지나면 아마 이제 호박이 보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100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텃밭에 부추를 심었는데요. 잎끝이 마르고 잎 아랫부분에 전잎이 노랗게 생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특히 잎끝이 많이 말랐습니다. 네. 부추 같은 경우는 칼륨 거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재거름을 칼륨 대신해서 이렇게 뿌리는데 칼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잎끝이 마른 증상은 칼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칼륨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좀 거름이나 퇴비를 이렇게 밭에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4240번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레몬 씨앗으로 싹을 틔워서 나무가 많이 컸는데요. 시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청취자분들에서 힘든 건가요? 과일 드시고 이렇게 씨앗해서 이렇게 틔우신 분들이 굉장히 사연이 많이 나오는데 가능하죠. 네. 네. 근데 이분도 먹다가 레몬 씨앗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이제 적어 놓으시면 제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시들어가는 이유가
토양이 이제 산성화돼서 일 수도 있고요. 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이유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내가 뭘 좀 게을리했지? 물을 자주 주지 않았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또 문제거든요. 예. 배수가 잘못 안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거름을 언제 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농사 재배 일지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원인이니까요. 한번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기억을 좀 되살려서 내가 관리하는데 뭐가 부족했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네. 자, 이어서 1954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영양파라고 부추같이 생긴 것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영양부추라고 해서 솔잎처럼 아주 가는 부추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추가 좀 다육질이긴 한데 이 영양파는 솔잎만큼 가늘어서 오독오독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좋아서 샐러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영양부추도 부추와 같이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상자 텃밭에 할 때 보통 25cm 정도 깊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칼륨질하고 칼슘질의 양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서 자주 잘라서 이렇게 소비해 주시면 쑥쑥 잘 자랍니다. 네. 이어서 3959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그리고 참 네. 영양파의 경우는 이런 부추 종류는 햇볕이 좀 많이 필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햇볕을 따라서 계속 이동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햇빛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군요. 네. 자, 이어서 3959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고추가 흐물흐물해져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방제를 해야 할까요? 네, 밑에 고추 칼라병도 이렇게 김옥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온이 굉장히 고온이고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렁병이라든지 아니면 칼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배수라든지 아니면 그 제식 간격이 너무 이렇게 촘촘할 경우에 습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성 질병이거든요, 둘 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칼슘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해서 습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병이 온 포기들은 뽑아서 멀리 이렇게 버려야 이렇게 옆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5618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서산에 사는 소농인입니다. 고추와 토마토를 심었는데 장마 전에 많이 열려서 수확을 했는데 장마 시작부터 잎이 가늘게 나오고 성장도 못하고 꽃도 안 핍니다. 어떤 현상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제 장마 전에 이렇게 열심히 됐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영양 관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고추나 토마토는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재배해서 수확하는데. 되게 이제 웃거름을 이제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칼슘이라는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전재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부숙 유박을 뿌리고 밭을 장만했는데 얼마나 있다가 작물을 심어야 할까요? 네. 부숙 유박이라고 하셨는데 유박 거름은 유기질 거름으로 부숙된 유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제 가스를 어느 정도 뺐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숙 유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유박은 또 토양하고 만나면 다시 또 이렇게 발효를 시작해서 가스를 냅니다. 그래서 부숙 유박이라 하더라도 밭을 장만한 이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시야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도 있으니까 우산 겸 양산 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